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44강,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2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도 96에서 97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공부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자, 유엔에서 미국이 이제 한반도의 문제에 손을 털어버린 다음에 우리 문제를 유엔에게 넘겼죠. 유엔이 한반도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를 엽니다. 결정사항,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간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거부했죠?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고 남한만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유엔이 다시 한번 소총회를 엽니다. 여기에 결정사항,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해라. 선거 가능한 지역이 어딘데? 지금 남한밖에 없잖아. 그치? 즉 이 말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열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정해줍니다. 내년 5월 10일 날 열어!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결국 유엔의 결정사항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단독 정부 구성이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분단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죠. 이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네, 김구랑 김규식이었죠. 그래서 김규식이 분단을 막자,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몸부림 남북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단독 선거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움직임이 뭐였죠?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런 남북 협상과 4.3 사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가 열리죠? 50 총선거가 열리죠. 이 시간의 순서 알아둬야 돼. 남북 협상, 4.3 사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50 총선거가 열린다는 거. 이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고요. 무슨 원칙에 적용됐어요? 최초에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여서 20살 이상의 남녀 성인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한 표씩을 받았고 대리 선거 안 됩니다. 직접 선거했고요. 본인이 누굴 뽑는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이 지켜진 선거였습니다. 여기 총선거, 누굴 뽑는 선거? 국회의원. 이때 뽑힌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 2년. 왜? 얘들은 뭘 위해 뽑은 국회의원이야? 그렇지. 헌법을 만들기 위해 뽑은 재헌의원이었죠. 그죠? 자, 근데 이 50총선거에서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거 당선됐나요? 국회의원으로? 네,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승만 지지파가 대거 당선됩니다.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왜? 김규식 같이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에 반대하던 남북 협상 중도파 참여하지 않고요.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좌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계열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50 총선거 결과 뽑힌 의원들을 재헌의원, 재헌국회라고 하죠. 얘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라를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죠? 이 나라의 근본 정신을 구성하는 헌법부터 만들어요. 이런 재헌의원들이 만든 대한민국 초대 헌법을 재헌헌법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권력은 세 개로 나눈다.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은 임기 4년에 몇 번까지 하게 한다? 2번까지 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은 누가 뽑는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손에 의해 간접적으로 뽑히는 간선제다 라고 했죠.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국회의원이 누굴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50 총선거 결과 누굴 따르는 사람들이 이겼다 그랬죠? 이승만 지지파가 이겼다 그랬죠. 당연히 이런 재헌의원에서 누가 뽑혀? 그렇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은 이기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약속해줘. 오늘 배울 내용이죠. 헌법에서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농지개혁. 오늘은 이 두 가지 약속이 지켜지나 볼 거야. 어쨌건 이렇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뭘 만들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나라를 만듭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48년 9월 9일 날. 이건 북한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위한 거라고 했죠. 우린 끝까지 남북협상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니네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야 라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했죠. 어쨌건 하지만 북한과 남한 중에 유엔의 인정을 받은 합법정부 누구밖에 없죠? 네,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생아 대한민국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 특히 북한이 보낸 간첩들. 무슨 사건? 여수 순천 사건.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자라고 북한에 보낸 간첩 군인들에 의해 일어났던 반란이었죠. 여수 순천 사건. 10월 19일 사건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 사건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독교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아들이 이때 돌아가셔요. 근데 되게 대단한 게 결국 이 반란이 진압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군의과 경찰들이 그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아서 손양호 목사님에게 데려온 거야. 목사님의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 빨갱이 놈 잡아왔습니다. 사형 판결이 떨어졌고 몇 월 며칠 날 사형 집행하실 건데 보러 오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나 같으면 제가 당연히 보러 갑니다. 아니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됩니까? 했을 것 같아.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대단한 말을 합니다. 저는 제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를 살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의과 경찰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했더니 이 기독교의 희생정신, 사랑정신이죠. 내 아들은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순교했으니 천국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 내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은 여기 사형당하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를 전도하여 회개시키고 싶습니다. 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양자로 맞아들이는 그런 에피소드가 관련된 일이에요. 자, 아무튼 자,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돼요? 헌법에서 약속한 약속을 지켜야 되죠. 두 가지 약속,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 오늘은 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서 약속한 그 친일파 처리와 농지개혁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필기했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 아래 있죠? 뭐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그 아래 빈칸 많죠? 거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글씨를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다 써봅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친일파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위원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기구의 명칭이 뭐냐? 되게 중요해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걸 줄임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반민특위라고 해요. 반민특위. 줄임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둘 다 알아두세요. 자, 봅시다. 반민족행위. 그러니까 반대한다. 무엇을? 민족. 배반했다는 거예요. 민족을 반대하고 배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라는 거예요. 민족을 배신한 행위, 민족을 배반한 행위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친일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친일 행위를 조사하는 위원회라고 하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공식적으로 출범되고요. 이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위해 일했던 같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들을 대거 잡아들입니다. 이때 잡혀온 친일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제각각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뭐 이광수라든가 최린 같은 사람. 최린은 심지어 여러분, 최린은 그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친일행각에 앞장서거든요? 근데 이 최리는 잡혀와서 본인의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한때 민족대표였던 제가 일본에 빌붙어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다니 정말 면목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명명백백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반민특위의 이름으로 저를 처벌해 주시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거쳐서 처벌받았다는 것을 역사에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했던 사람도 있고요. 이광수 같은 사람은 내가 왜? 난 몰랐다. 난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겠느냐. 그때는 나같이 생각하는 게 최선 아니었냐? 라고 이제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제각각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잡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그 잡아들인 친일파들 뭐 해야 돼요? 그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죠? 처벌할 거 뭐가 필요해? 그 근거가,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잡아들인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반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반민특위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친일파들을 잡아들였고 그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처벌을 내려요. 뭐 사형, 무기징역, 뭐 징역 20년 막 처벌을 내리는데 이 반민특위의 활동은 예상외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태클을 당해요. 누구에게 태클을 당하느냐? 당시 대한민국 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의 정부 있죠. 당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그 이승만을 따르는 이승만 정부는 이런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네,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죠. 아니 친일파를 처벌하는데 왜?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35년 동안 같은 민족을 등골을 빨아먹은 친일파를 처벌하고서 권선징악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워야지. 이걸 왜 이승만 정부는 싫어하죠? 선생님 이승만 친일파였어요? 아니요, 이승만 독립운동가였죠. 근데 왜 이런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걸 반대했나요? 여러분 여기선 여러분들 되게 잘 봐. 얘들아 나는 이제 두 가지 입장을 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의 입장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양쪽 입장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어보시고 판단, 가치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역사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이런 다양한 사건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만의 주체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이현규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정리하면 당시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초대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이런 반민족 행위 처벌, 반민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다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소극적인 태도로 이 행위에 협조하지 않아. 왜냐? 당시 여러분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누굴 처리하는 것? 친일파를 처리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과제는 뭐냐 여러분들,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분 봐봐, 이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 만들어진 통일 정부가 아니죠.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만을 지칭하는 거죠? 네, 38선 이남의 남쪽만을 지칭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죠. 38선 이북지방에 누가 있죠? 김일성이 만든 사회주의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도 해야 돼. 이 신생아 대한민국에서 뭘 만들어야죠? 네, 저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저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킬 만한 튼튼한 안보 체제를 만들어야 돼. 바로 반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승만은 무엇을 더 중시했느냐? 친일파 청산이냐?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반공 체제 구축이었느냐? 여기서 이승만은 이 반공체제 구축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쌤, 반공체제 구축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당시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간첩도 보내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반공체제 구축 당연하죠. 근데 왜 이걸 한다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될 수 있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죠. 그럼 다시 잡아봐. 나 이제 이승만의 입장을 말해줄게 얘들아. 이승만의 입장 이런 겁니다. 이승만 정부는 말합니다. 친일파 청산 그거 당연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불안전한 상황이다. 위에 누가 있다? 김일성의 북한, 저 사회주의 빨갱이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다?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튼튼한 반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봐라. 이 친일파들 대부분 다 얘들이 뭐냐? 얘들 다 일제시대 때 일했던 행정공무원 혹은 경찰들이다. 얘들의 그 경험과 능력이 저 북한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친일파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명목하에 친일파를 다 잡아들이면 지금 당장 이 나라에 행정력과 경찰력에 구멍이 생기지 않냐. 이 친일파들이 대부분 다 일제강점기 때 행정 업무라던 공무원, 나라를 지키던 경찰 군인들인데 지금 당장 얘들 다 잡아들이면 행정 업무는 누가 보고
경찰 업무는 누가 하고 나라는 누가 지키냐. 우리가 이 친일파 다 잡아들여서 이 나라의 행정력에 경찰력에 구멍이 뻥 뚫려버리면 북한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나라 망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얘들이 쓰레기이긴 하지만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이지 않냐. 그러니까 저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친일파들, 경찰 공무원 출신의 친일파들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서 얘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반공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이승만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를 위해서는 친일파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 잡아 가뒀다가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김일성에게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라가 먹힌다. 그러니까 얘들 잡아들이지 말고 얘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대로 공무원과 경찰로 재활용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이승만 정부 입장이야. 자, 그럼 반대로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다! 친일파 청산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재활용하자고?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지. 얘들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 불가능한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그건 재활용하다가 나라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생각해봐라. 이 친일파들, 그래, 얘들이 다 경찰이고 공무원이었지. 근데 얘들을 나라를 지키는데 쓴다고? 야,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얘들은 나라를 위해 쓴다고 했을 때 정말 니들 말대로 북한에 내려왔다고 쳐보자. 근데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같은 민족의 를 그렇게 빨아먹고 그렇게 온갖 개쓰레기 짓을 다한 친일파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일제강점기 때 누리던 그 사회적인 경제적 지위를 그대로 누리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냐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가 잡아들이고 같은 민족 등골을 빨아먹었는데 처벌받기는커녕 그대로 지위를 누리하네? 여러분도 생각해봐.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일제시대에 타임어프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친일행위를 해도 같은 민족을 배신해도 독립운동가 잡아들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딱 있으면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할래요? 친일할래요? 솔직하게. 그죠? 친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야. 얘들을 재활용하는 순간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나라를 위해 일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나라 위해 일해봤자 돈 잃고 목숨 잃고 다 잃어버리는데 나라를 배신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더라. 그러면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이 나라 국민들 중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어차피 나라 배신해봤자 처벌 안 받는데 뭘. 난 그냥 북한 붙어버릴래. 할 거란 말이죠. 얘들이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는 애들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시 이 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오건 북한이 쳐들어오건 그 누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느냐. 지금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보상받고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 벌받는다라고 하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그 누구도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라를 배신하는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여주는 순간 이 나라는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 쓰레기들 다 처리하고 가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나라가 바로 선다. 권선징악의 그 원칙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게 이쪽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나는 반공체제 구축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친일파 정부 우선이라 생각한다. 생각은 자유지만 이승만 정부는 이걸 택합니다. 반공체제 구축이 우선이고 그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 경찰 공무원 출신의 친일파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재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는 친일파를 잡아들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걸 막을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명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건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십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말하는 거 있죠.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뻥이었죠. 이게 늑대가 나타났다는 공포 전략. 지금 늑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공포 전략입니다. 그걸 써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이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절대 다수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보낸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국회에 늑대가 나타났다. 북한이 보낸 늑대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다 라고 하는 이름하여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가 간첩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반민특위를 통해서 친일파를 잡아들이는 국회의원들이 다
북한이 보낸 빨갱이 간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이 반민특위 의원들이 북한이 보낸 빨갱이라면 얘들이 하고 있는 이 반민 그 특위 활동, 친일파 잡아들인 활동도 뭐야? 그래, 대한민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북한의 계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양측의 분야 예를 들지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에 늑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없는 게 아니야. 다만 실제 우리나라에 늑대가 100마리가 있다면 이 정치위원들은 늑대가 200~300마리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는 게 문제죠. 다만 늑대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간첩이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나서냐? 여러분 봐봐. 당시 친일파들 대부분 다 뭐라 그랬죠? 일제강점기 때 경찰이나 공무원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얘들이 지금 어쨌든 잡혀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미 잡혀 들어가 있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지금 반민특위 의원들은 다 북한이 보낸 빨갱이들이고 얘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딱 이야기를 해버린 거야. 이걸 보고서 누가 용기를 얻는 거야? 경찰들이. 당시 이제 대부분의 경찰 공무원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거든. 근데 그 경찰 공무원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제 머리들, 중요한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잡혀가 있는 상태잖아. 그 잡혀간 경찰 간부들 밑에 있는 부하 경찰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아씨, 우리 대장님 잡혀갔네? 근데 나도 우리 대장님 따라가지고 친일 행위 많이 했는데, 우리 대장님 처벌받으면 나도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너희 대장은 친일파 아니야. 오히려 너희 대장을 잡아간 이 국회의원들이 빨갱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잡혀간 경찰 간부의 부하들이 맞다! 우리 대장님은 친일파가 아니다! 씨, 어디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대장님을 잡아가! 이래가지고 경찰들이 그 잡혀간 친일 경찰 간부의 부하들이 경찰 그 밑에 부하 경찰들이 국회를 습격합니다. 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어디 빨갱이 새끼들이 우리 대장님을 잡아가! 이러면서 반민특위 습격해서 반민특위 의원들을 폭행하고요. 잡혀있던 이 반민특위가 잡아들인 친일파 경찰 공무원들을 다 석방시켜요. 다. 이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도 풀려나냐면 여러분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와,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야. 당시 반민특위가 잡아들인 대표적인 친일 경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그 밑에서 일한 친일 경찰 간부 중에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일본보다 더 일본을 사랑한 분이야. 독립운동가들을 진짜 엄청나게 잡아들인, 쇠가 빠지게 잡아들인 친일 경찰이야. 당연히 잡혀 들어갔죠, 반민특위 때. 잡혀 들어가서도 난 친일파 아니야. 오히려 나는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반공투사야. 날 잡아들인 니들이 빨갱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진짜 이승만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해버렸네. 그래서 노덕술의 부하들이 반민특위 습격해서 노덕술을 왕처럼 모시고 나와. 우리 대장님 빨갱이로부터 구출했다 이러고 나오거든. 근데 이 새끼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 악질 친일 경찰이라고 했죠. 노덕술이 광복 이후에 누굴 잡아들이냐면은 김원봉.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남자, 600억의 현상금을 거르면서도 잡고 싶어 했던 남자, 의열단장자 김원봉 있죠? 김원봉을 광복 이후에 노덕술이 잡아가. 빨갱이 새끼란 명목으로. 그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격렬해졌을 때 있잖아. 그때 친일파들이 스스로를 반공투사로 위장하면서 우익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김원봉을 잡아들인 거야. 심지어 김원봉은 그때 광복 이후니까 편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김원봉이 그때 화장실에서,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대변을 보고 있는데, 문에 누가 빵 차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덕술이야. 김원봉이 깜짝 놀란 거야. 너 뭐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 이제 노덕술이 똥 싸고 있는 김원봉이 머리 끄댕이를 잡고서 끌고 가는 거야.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이러고 잡아가는 거야. 경찰서에 잡아간 다음에 막 싸대기 때리면서 막 괴롭히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빨갱이지? 너 김일성 지령받았지? 이러고 그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이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빨갱이로 못하고 그래서 고문한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냐. 일제강점기 때도 당하지 않은 수모를 광복 이후에 당한 거야, 김원봉이. 김원봉이 이 이후에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다 그래. 내가 이 꼬라지 보려고 독립을 했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에게도 당하지 않은 수모를 저런 놈에게 내가 광복 이후에 당하다니.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래서 당시 김원봉이 남한에 있었거든. 월북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월북했어. 그랬던 놈이야. 근데 얘가 이제 당당하게 석방당하는 거죠.
아름다운 나라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이제 어쨌건 반민특위 실패한 거야, 얘들아. 애초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민특위 행위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벌이는 행위다. 여기 잡혀있는 건 빨갱이가 아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 다 풀려났어, 이미. 다 풀려났어.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법 있죠? 이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줄여버려요. 공소시효.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 있죠? 그걸 줄여버려, 얘들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반민특위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반민특위의 이름으로 처벌당하지 않아. 다 풀려나요. 다. 자, 공소시효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로 처벌받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폭행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갔어. 그러면 뭐 그 범죄가 일어나고부터 뭐 5년, 10년. 그게 공소시효예요. 그 안에 잡히면 처벌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숨어 있는 거잖아. 참고로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어요. 평생 도망다녀도 잡히면 끝나는 거야. 아무튼 반민법은 원래 공소시효가 되게 길었어. 일제강점기 전체를 포괄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가 언제 친일을 했건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였는데 그걸 엄청 줄여버려가지고 아무도 처벌 안 받아요. 공소시효를 확 줄여버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히틀러가 독일을 이끌면서 그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이제 히틀러의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 근데 프랑스가 그때 한 달 만에 무너지거든, 독일한테. 이게 프랑스도 독일의 식민지 생활을 겪어요. 이게 프랑스 되게 치욕적인 사건인데, 이제 독일이 무너지고 나서 프랑스는 이제 독일을 몰아내고 해방된 다음에 프랑스에도 민족을 배신하고 독일에 편을 든 민족 배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었거든. 프랑스는 어떻게 했냐? 다 잡아들입니다. 인정과정 볼 것 없다. 싹 다 잡아들여라. 나치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협력한 민족 배신자 다 잡아들여서 다 처벌했어요. 심지어 공소시효도 없어. 걔들은 얼마 전에도 이제 나이 한 8, 90 먹은 할아버지가 뒤늦게 발견된 거야. 히틀러, 독일에게 협력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우리 같으면 8, 90 먹은 노인네면 오늘 내일 하니까 봐줬을 거 아니야. 프랑스 없어. 사형. 8, 90 먹은 노인년을 사형시켰어요. 독일에 협력했다는 과거가 밝혀지니까 바로 사형이었어. 그 정도로 철저하게 프랑스는 다 가려냅니다. 물론 우리랑 프랑스는 상황이 다르죠. 프랑스는 이제 우리 같은 북한 같은 주변에 위협이 없었으니까. 다만 프랑스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것도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 친일파 처리를 위해서 헌법에 약속한 대로 친일파를 처리하기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만들었고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실패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단 그 친일파의 인적 자원, 공무원, 경찰들을 이용해서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게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합니다. 지금 반민특위 활동하고 있는 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뿌락치, 간첩들이다. 여기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잡혀간 경찰 부하들이 자기 대장님을 구출하겠다고 반민특위를 습격했고 반민법 공소시효가 촉구되면서 반민족 행위 처벌 특별조사는 반민특위는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끔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한 번씩 정부에서 친일파 인명사전 만들자, 친일행위 가려내자 그러면 어때요? 난리가 나죠. 왜? 그때 처벌받지 않은 경찰, 공무원, 친일파들을 보니 결국 계속 이 나라의 기득권 치고 남은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일행위를 밝혀내자, 조사하자라고 하는 건 자기 조상님들의 죄를 들춰내자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것만 나오면 언제까지 과거에 매몰될 거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아무튼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을 봐야죠. 첫 번째 약속인 친일파 처리는 잘 안 됐죠. 두 번째 약속, 농민들에게 뭘 나눠주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볼 건데, 여러분은 이 공간 아래다가 쓰면 되는데 저는 이 아래다가 쓰면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위에다가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제가 이 부분을 가르칠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는 양쪽 입장을 다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판단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잘못 말하면 제 의견이 좀 오해되고 전달되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 입장만 전달해 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제 의견을 묻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농지개혁. 농지개혁. 자, 보면은 여러분들, 그럼 일단 얘들아, 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될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구의 절대 다수는 직업이 무엇? 농민이에요. 자, 우리 농민, 야, 당시 왜 땅을 나누어 줘야 되냐? 그래서 지금 농지 개혁을 해야 하는 배경을 보는 거야. 왜 광복하는데 농민들에게 땅 나눠주냐? 안 나눠주면 안 되냐? 그럴 수가 없는 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 절대 다수는 뭐였어요? 농민이었어요. 거의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어.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으니까. 근데 절대 다수가 농민은 농민인데 어떤 농민이야? 자기 땅이 있는 자영농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땅이 있는 자영농은 얼마 안 돼. 절대 다수는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먹고 사는 뭐였을까요? 네. 소작농이었어요, 여러분들. 땅이 없단 말이야. 그 대다수의 땅은 누구한테 있을까? 전체 인구의 5%,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던 극심한 토지 소유의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지주들이 전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자기 땅도 없이 그 지주들에게 땅을 빌리는 소작농으로서 이 토지 소유가 너무나 불균형했다는 거죠. 극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는 이 극심한 불균형 상태였다는 거야. 거기다가 이미 북한에서는 뭘 했어요? 땅을 나눠줬어. 기억나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던 당시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자들이 본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북한 지방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민주개혁을 실시했죠. 그 민주개혁에 뭐가 있었죠? 토지개혁.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일단 지주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단 소유권은 아니고 경작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이 이미 시행이 됐어. 그러니까 이미 북한에서 농민들이 뭘 받은 거야? 땅을 받은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불만이 생기죠. 쌤! 옆반은 청소 안 하는데 왜 우리 반은 청소해요? 쌤! 옆반은 수업 시간에 걸려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 반은 해요? 비교 대상에 불만이 생기잖아. 남한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미 북한에서 뭘 받았어? 땅을 받아가지고 있어. 근데 왜 우린 안 주냐 이거야. 북한은 이미 땅 줬는데 왜 우리는 땅 안 줘? 하고 농민들의 불만이 막 끌어오르는 거야. 정부도 그 절대다수 농민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아무튼 땅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 왜? 당시 북한에서 이미 뭘 했다? 땅을 나누어 줬다. 북한에서 이미 토지 개혁을 통해서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누구에게 땅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토지 분배의 원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칙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적었죠? 경자유전. 여기 오른쪽 아래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밭갈 경, 자, 사람. 밭 가는 사람. 경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 밭 가는 사람 농민이야. 밭을 가는, 직접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한다. 무엇을? 땅을.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야? 땀 흘려서 직접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경자유전. 누가 땅을 가져야 한다? 농사 짓는 농민이 토지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럼 땅을 나누어 줄 것이냐,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북한은 애초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노동자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주 자본과 뚝배기 깨자 라고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지주들로부터 땅을 무상몰수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 우린 자본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란 말이야. 그 땅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지주들로부터 땅을 가져올 때는 뺏는 게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네, 우린 자본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하는 나라니까 돈을 주고 사옵니다. 내용. 일단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땅을 사요. 유상, 매입, 유상, 돈을 주고 판다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죠. 쌤, 근데 지주들이 땅을 안 판다 그러면요? 안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팔기 싫은데 난 그냥 땅 갖고 있을 건데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만큼은 국가가 강제성을 동원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매입했냐면은 일정 기준을 정해. 그리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땅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 정해준 기준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준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무조건 팔아야 한다 라고 법으로 정해요. 이 기준치가 얼마였냐면은 삼정보야. 삼정보. 죄송합니다. 삼정보가 얼마냐면 오늘날 평수로 따지면 9,900평이에요. 그러니까 9,900평의 땅만큼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최고 맥시멈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거야. 얼마까지만 가질 수 있다? 삼정보 9,900평까지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9,900평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은 이 9,900평까지만 남기고 어떻게 해라? 다 국가에 팔아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이 10,000평 있다면 몇 평 팔아야 돼? 100평을 팔아야 되고, 여러분의 땅이 10만 평이라면 11,100평을 팔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주들이 땅을 9,900평 국가가 정해놓은 그 맥시멈을 초과하는 땅을 팔고 국가가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 국가가 사들인 땅을 이제 국가가 누구에게 주는 거야? 농민들에게 주는 건데 공짜로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린 자본주의 국가잖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아야겠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요. 유상분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농민들 다 가난한 소작농이란 말이야. 일제강점기 때 땅 다 빼앗기. 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판다고 이 농민들이 그 땅을 살 만한 돈이 있을까? 애초에 땅을 살 돈이 있으면 소작농 되지도 않지. 그럼 어떻게 농민들에게 이걸 돈을 받고 파느냐? 그래서 정부가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할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비싼 옷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이 옷 엄청 좋아 보이는데 얼마예요? 네, 이건 명품이라 50만 원입니다. 하면 여러분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 카드 긁고 10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치? 할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시불이 안 되면 분할해서 납부를 하잖아. 국가가 그런 식으로 땅을 팝니다. 분할해서 납부해라는 거예요. 그럼 땅 가격 어떻게 매겼냐? 적어줄게, 얘들아. 자, 이런 거예요. 생산량의 그 토지의 생산량의 150%를 5년간 분할해서 상환해라,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이 100평짜리 땅을 이번에 선생님이 소작농이었다가 농지개혁의 대상이 돼서 이 100평어치 땅을 받은 거야. 자, 근데 이 100평어치 땅에선 여러분들 1년에 쌀이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1년에 쌀이 100가마가 나온다고 쳐보자. 그럼 이 땅을 내가 받은 거야. 자, 그럼 나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니? 방금 말했잖아. 생산량이 얼마? 그 내가 받은 땅의 생산량의 150%래. 자, 그럼 얼마예요? 생산량 100가마의 150%면 얼마예요? 그죠? 150가마죠. 그죠? 이 150가마에 달하는 양을 얼마 동안?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1년에 쌀이 100가마라는 땅 100평을 받게 되면은 국가에 어떻게 돈을 얼마를 어떻게 납부해야 돼? 그래, 생산량의 150%인 150가마를 몇 년 동안? 5년 동안 할부로 분할 납부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몇 가마씩 내는 거예요? 30가마죠? 네. 헷갈린 거 아니에요? 1년에 30가마씩 내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받는 토지의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만 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30가마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혀 빡센 조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농민들이 뭘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의 땅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자료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아래쪽에 사료읽기 농지개혁법이라고 나오죠. 여기 화면에 나오죠. 농지개혁법. 이 자료가 그대로 딱 나와. 그런 다음에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결과로, 배경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골라보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고서 여러분은 이게 농지개혁이라는 걸 아셔야 돼. 어떻게 농지개혁을 할 수 있냐? 봐봐.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 한 가구당 뭐를 초과하는 농지는
삼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사들인다. 이게 유상매입이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상한선 맥시멈인 삼정보 그 9,9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가가 사들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의 1.5배, 그러니까 생산량의 150%를 5년간 균등 상환한다. 그러니까 이런 삼정보 1.5배 5년간의 상환 이게 나오면 이승만 정부가 했던 농지 개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유상매입, 유상분배.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각하고 유상매입의 원칙 얼마 이상 국가가 정한 상한선 삼정보 9,900평 이상의 토지를 뭐 한다고? 국가가 유상매입을 한다고. 이건 여러분 토지에 뭐를 정한 거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 겁니다. 설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전에 실학 중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만든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한전론이랑 똑같은 거야.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자. 아무튼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걸 초과하는 걸 국가가 사들여서 농민들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150% 5년 분할 상한의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이런 농지개혁은 어떤 결과 가지고 왔느냐? 드디어 이 나라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농사 짓지 않고 탱가탱가 놀면서 몇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놀고 먹던 지주들이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겁니다. 이때 이제 식민지 지주제, 일본에게 빌붙어서 수만 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놀고 먹던 식민지 지주들이 드디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국가가 땅을 다 파들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땅을 가지게 됐죠? 네,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직접 농사 짓는 농민들이 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늘어요? 소작농이 아니라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도 가지고 오느냐? 일단 그 전에 여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프린트에도 나오는데 농지개혁의 결과라고 하는 이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이 그래프가 딱 나와도 여러분들 이 농지개혁의 결과라고 하는 이 소제목이 떨어지고 나서 이 그래프 내용만 나와도 여러분이 이걸 보고서도 이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뭐 개혁의 배경 내용 결과로 옳은 거를 고르세요 라고 해도 이걸 보고서 농지개혁인 줄 알아야 돼. 왜 농지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보시면 뭐가 확 줄어요? 그죠? 소작지가 빠바박 줄고 있죠. 그죠? 반대로 뭐가 올라요? 자작지가 오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작지, 소작농, 남의 땅을 빌리는 그 소작농들의 소작지는 줄고 자영농,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의 자작지가 는다. 이게 뭐야? 이게 농지개혁 결과잖아. 그지? 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작농, 소작지가 줄고 자영농의 자작지가 느는 건 무슨 개혁이다? 농지개혁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농지개혁의 또 다른 결과는 뭐냐면 이게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언제 살렸냐? 6.25 때. 여러분 6.25 당시에 이제 그 김일성이 이제 그 산발수 두고 내려왔을 때 김일성이 서울을 점령을 하고요. 한 달인가를 내려오지 않아. 서울에서. 왜 내려오지 않냐면 김일성이 생각한 거야. 내가 내려오기만 하면 사회주의 모토가 뭐야? 노동자랑 농민의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주겠다. 지주 자본과 뚝배기 깨버리고 노동자 농민들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내가 이 말만 딱 하면 이 고통받는 이 지주들의 밑에서 고통받는 남한의 농민들이 우와 수령님 만세 우리에게 땅 주러 오셨다 이러고 나를 지지할 것이다. 내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알아서 남한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모실 것이다 하고 기대한 거야. 근데 이게 웬걸? 자신을 지지할 거라고 믿었던 남한의 농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짐 싸들고 피난 가는 거야. 그리고 빨갱이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국군의 자원입대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미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농지개혁이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게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은 1950년 4월 달에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2달 전에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미 우리나라 농민들은 뭘 받은 상태예요? 이미 농지개혁으로 토지를 받은 상태인 거야. 드디어 꿈에 그려 내 땅이 생긴 거야. 내 땅이 생겼는데 누가 쳐들어온 거야?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아마 농지개혁 전에 북한이 쳐들어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와 난리가 났겠지만 이미 농민들이 뭘 가졌어? 땅을 가졌네? 근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내 땅을 뺏으려고 그게 느껴지는 거야.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얻은 내 땅인데 이 땅을 버릴 순 없어. 이래서 농민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만 농지개혁이 6.25 터지기 전에 마무리가 안 됐다면 농민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 싸웠을까? 아니지. 농민들을 땅을 가지기 전에는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지만 한 번 땅이 생기는 순간 가장 보수적인 세력으로 바뀝니다. 아무튼 농지개혁이 6.25 터지기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6.25 때 우리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은 겁니다. 6.25 때 우리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한 거예요. 김일성이 되게 당황했다 그래요. 아니 왜 농민들이 나를 피해 도망가? 내가 땅 나눠주겠다 그러는데 왜 농민들이 내 편 안 들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남한에서는 농민들이 땅을 받은 상태였던 거야. 와 진짜 역사가 이래서 재밌어요 여러분들. 공산화를 저지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와 쌤 농지개혁 진짜 대박이네요. 정말 퍼펙트한 개혁이네요. 아닙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농지개혁의 한계는 무엇이냐. 여러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법을 만든 게 언제냐면 1949년 6월이고요 49년 6월이고 이게 다 실행된 게 1950년 4월이야 봐봐. 법이 만들어진 건 언제라고? 1949년 6월이라고. 근데 시행된 건 언제라고? 1950년 4월이라고. 법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텀이 얼마예요? 한 10개월 정도 텀이 있죠. 그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당시에 지주라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땅을 가졌어요. 여러분 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야. 그 여러분이 국무총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나라에 잘 나가는 높으신 분들과 형동생하는 사이야. 막 같이 술도 마시고 형동생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그날도 맨날 뇌물 찔러주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국회의원 딱 초대해서 형님 제 술 한잔 받으시죠? 이러고 이제 뇌물로 찔러주는데 여러분이 형님으로 보시던 국회의원이 여러분에게 뇌물 좀 받고 술 몇 잔 홀짝홀짝 거리더니 동생 중요한 얘기가 있어. 조만간 나라에서 이런 내용으로 농지개혁을 할 거야. 그리고 9,900평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사들일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 제값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 되게 가난해 얘들아. 그러니까 그 원래 땅의 가격보다 훨씬 낮추어서 반강제로 사들인 거야. 이게 말하는 거야. 조만간 국가가 반강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헐값으로 매입할 거야. 그러니까 동생 이거 시행되기 전에 빨리 땅 팔어 라고 딱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중간 기간 동안에 이런 고급 정보를 미리 들은 강한 좀 그런 정부와의 끈이 있던 지주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시행되기 전에 땅을 미리 다 팔아버린 거예요. 제가 바꿔서.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그런 이제 좀 높으신 분들에게 정보를 들었던 지주들이 토지를 미리 제 돈 받고 팔아버린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법이 제정된 건 49년 6월인데 이 농지개혁이 실행된 게 언제라고요? 1950년 4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기간 동안에 그런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토지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주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주식을 할 거라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진짜 여러분 핸드폰 연락처에 국무총리, 시장, 높으신 분들에게 바로 전화 걸어서 형님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보를 받아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런 정도 아니면 주식하면 망합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우리 배운 내용을 두 가지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헌법에서 약속한 두 가지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 하나는 친일파 처리, 하나는 농지개혁. 친일파 처리를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만들고 친일파들 싹 다 잡아들인 다음에 그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법을 만듭니다. 근데 이 활동은 성공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왜? 누가 태클을 걸어? 이승만 정부가. 이승만 정부는 왜 태클을 걸죠?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처리보다는 반공체제 구축이 우선이다 라고 해서 이 친일파 전직 경찰 공무원인 친일파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민특위 활동을 태클을 걸어. 국회 빡지 사건. 지금 이 반민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기 위한 빨갱이들이고 여기 잡혀간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경찰 공무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들이 반민특위 습격해서 다 풀려나버리고 공소시효 줄어들고 실패했다.
농지개혁. 왜 농지개혁을 했냐?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고, 당시 우리나라는 몇몇의 지주들이 절대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극심한 불균형 상태였고, 이미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으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개혁 원칙이 뭐야? 누구에게 땅을 준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경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 어떻게? 유상 매입. 국가가 정한 기준, 맥시멈, 토지 소유의 상한선, 삼정보 9,900평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다 사들인다. 헐값으로. 그리고 생산량의 150%를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농민들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했고, 그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사라지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어서 소작농이 줄고 자영농이 늡니다. 덕분에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아서 6.25 때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었다. 다만 한계는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기까지 시간이 길다 보니까 미리 정보를 들은 지주들이 토지를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승만 정부. 그 이승만 정부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